안녕하십니까. 좋은 주말인데요. 예도는 지금부터 네 번째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대변하는 철학적 탐구에 대하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철학적 탐구를 초기 작품인 논리 철학 논고 는 오로지 이 철학적 탐구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자기의 작품을 꼭 철학적 탐구를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논리 철학 그 논고를 함께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초기 작품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좌를 들어야 그 초기 작품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가 논리 철학 논고를 쓴 다음에 철학계를 떠나서 그죠 10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죠 건축가로서 또 자기 누나의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을 하다가 다시 철학계로 복귀해서 캠브리지의 교수가 되기까지 그런 다양한 그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철학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논리 철학 논고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그것은 명확하게 어떤 그 사실의 명제를 통하여 언어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담한 생각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후기에 필로조피셔 운털주흥엔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철학적 탐구의 작품에서 마침내 언어놀이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로는 언어 게임이라고 번역하죠. 독일어는 슈프라하 슈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놀이라는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언어놀이라고 하는,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명제가 아니라 이 사유를 이 개념을 들고 자기의 후기 철학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철학에서 여러분들 이 세계가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이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사실들의 총체가 이 세계를 제대로 재현할 때 명제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거라고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의 어떤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제들이 비로소 의미 있는 건데, 그러한 의미를 제대로 잘 표현하는 게 자연과학의 명제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 자연과학의 명제가 비로소 이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 이거 칸트랑 같이 가는 거예요. 칸트 역시도 순수이성 비판에서 뉴턴의 물리학적 세계를 전제하고 그죠? 자기의 인식론을 펼치잖아. 그죠? 그 점에서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칸트가 또 도덕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영역들은 이성의 한계, 그죠? 한계 안에서 서술되기는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안에서 나타나는 종교를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다른 영역들은 순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죠 규명할 수 없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것을 실성 이성과 판단력 비판으로 갖고 갔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칸트의 제자로서 칸트를 가장 좋아했죠. 이거를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이 세계의 사실의 명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자연과학의 명제로 갖고 갔고, 그 외에 윤리학, 미학, 종교, 신학 이런 것들의 영역은 어쨌든
명료하게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형이상학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이상학의 영역 속에 속하는 이런 다양한 명제들은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라고 본 거야. 그러면서 지는 엄청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침묵이 마지막 어제 예도가 강조했듯이 그림 이론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형이상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사이의 경계에서 철학의 경계를 세우면서 그죠? 거기에서 드러나는 철학의 임무를 그는 이 경계선 짓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임무라고 보고 나중에는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죠? 이 세계는 말할 수 있는 것과 자연과학의 명제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이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것의 가능성으로 나타난다라고 봤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그림 이론이라든지 이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 철학의 표상 개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비판했던 플라톤으로부터 휴메에 이르는 그러한 인식론에 대한 철학의 형이상학에 의존하는 그런 다양한 하나의 이성을 규정하고 하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철학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그림 이론은 이러한 플라톤의 어떤 그러한 이데아를 상정하는 그죠? 누스 개념이라든지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또한 감간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 초월적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표상 이론, 칸트에게서도 있고 서양 철학에서 나타나는 인식론의 관점에서 그 표상 이론, 레프레젠테이션, 그 다음 뭐죠? 폴슈텔롱 독일어로 이 표상 이론의 그림 이론이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어떤 그러한 전통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자기의 그림 이론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 비로소 후기 철학에 와서야 그는 언어 게임을 가지고 그죠? 언어의 놀이, 슈프라하 슈필, 언어 놀이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마침내 니체를 언급하지 않지만 독특하죠, 여러분. 대가들은 특이합니다. 그가 니체를 제대로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오히려 칸트와 쇼펜하우어를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볼 때 니체랑 일치할 수 있는 게 마침내 후기 철학의 철학적 탐구에 나타나는 언어 게임 이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후기 작품에 와서야 비로소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가 됩니다. 리오타르를 통하여 하버마스도 언어 게임을 이야기하죠. 그 후기에 얼마나 많은 사회 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죠?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후기 철학을 언급하느냐 말이야. 심지어 그의 언어 게임 이론에서 나타나는 그 뭐죠? 그 섬유에 비교하는 그죠? 어떤 그 언어 게임의 다원성 배후에는 가속수 유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영역들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그 저변에 흐르는 꼰실과 같이 섬유의 네트워킹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는 포스트 모던적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속의 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들레즈의 리좀이라고 하는 뿌리의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철학의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은 그러한 명제 이론을 가지고 명제를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영역,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듯한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이론들이 이제는 후기 철학에서는 비로소 어느 게임을 통하여 삶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기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을 후기에 가지고 가면서 그는 어느 게임 이론을 삶의 형식으로 갖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니체랑 이제 비슷해집니다. 후기로 가면. 결국 니체가 모든 인식, 니체의 인식론이 뭐예요? 존재론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하이데거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는 어떻게 보면 니체랑 하이데거랑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게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형식은 언어의 사용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 언어의 사용 형식의 근거를 두고 그 인간들은 자기의 삶을 영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든 뭐든 간에 모든 그 삶의 응답은, 삶에 대한 질문은 모든 것, 추론과 억측, 모든 게 전부 다가 삶의 형식과 연관되어 있고, 이 삶의 형식에서야 비로소 언어의 의미가 제대로 포착된다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런 관점에서 니체가 관점주의를 선악의 저편에서 예도의 니체의 1차 자료 강좌 선악의 저편 서문 2번째 강좌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니체가 관점주의를 삶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은 이 세계의,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이데거도 세계 내 존재 안에서의 이 세계에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철학은 형이상학을 통하여 신을 이야기하고 보편자를 이야기하고 일자를 이야기하고 하나의 이성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듯한 그러한 모든 발언들, 로고스 개념, 이러한 통일시키는 이 모든 개념들은 해결로서 끝나고 이제는 언어 형식의 다원성 안에서 삶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역사성을 회복한다는 점, 이 점에서 하이데거랑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토마스 렌치의 그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한 하이데거 운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책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후기 철학에 가서야 비로소 명제 이론을 극복하고 이제는 삶의 형식의 다원적, 언어의 다원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철학은 세계의 사실들의 총체는 자연과학적 명제로만이 제도로 표현될 수 있고, 자연과학의 명제는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으로 한정지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삶의 다원성의 형식으로 갖고 간다. 그러니까 언어의 다원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죠? 여러분 한번 봐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명제 이론으로 갖고 가서는 안 되고 삶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언어의 다원성 안에는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 전봇대가 있고 예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있고,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다 있잖아, 그죠? 이름은 초기에 초기에 그 논리철학 논고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지만은 이 이름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언제나 다수의 이름들만이 존재하고, 맞죠?
여러분, 예도가 이름은 하나지만은 예도라는 인간이 삶의 맥락 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다양하게 의미가 나타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명제만으로 의미를 추론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의 맥락 속에 언어의 그 다원성을 맥락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결국 삶의 형식으로 환원될 수 있고, 모든 철학의 문제도 삶의 형식과 삶의 맥락에서만이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삶의 형식은 언어의 다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기 철학적 탐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의 다원성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봐. 우리는 서술적 언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맥락은 다원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봐봐. 빨리 가. 빨리 가세요. 빨리 가. 이게 맥락이 없이 이야기하면은, 빨리 간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런데 삶의 맥락 속에서 이 말을 들여다보면 이게 명령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쟤 빨리 달리네. 감탄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탄사와 명령어는 여러분, 특정한 이름의 지시가 없이도 우리가 삶의 맥락 속에서 억양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명제로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맥락으로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이러한 언어의 형식을 삶의 형식으로 갖고 감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그 안에서 언어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다원성을 통하여, 그죠? 이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세계 의미를 다시 한번 추적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다원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봐봐. 이 세계에는 다양한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축구는 축구의 게임이 있고, 장기가 있어, 장기. 서양 장기를 물론 이야기하겠죠. 서양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중국 장기. 그 다음에 또, 그 축구, 또 뭐예요? 야구. 다양한 게임이 있죠, 여러분. 그 게임 속의 규칙이 각각 다르잖아. 그 규칙은 하나의 공통된 통일성을 끌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해. 이 세계 안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형식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삶을 영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의미의 다원성은 삶의 형식에서 명령어나, 여러분 한번 봐봐.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얘도 내일 빨리 일어나야지. 문자로 이걸 누구한테 보냈어. 근데 이 말은 삶의 맥락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얘도가 내일 빨리 일어나야지. 교회 가려고 그러나? 이유가 막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얘도가 말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봐. 아무 생각 없이 얘도가 이런 것들을 말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얘도의 삶의 맥락으로 들어오면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 빨리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 그 습관을 이제는 고쳐야겠다는 건지, 이 빨리 자야지라는 게, 아니면은 오늘 엄청 낮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빨리 자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아들을 빨리 재우기 위하여 빨리 자야 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명제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명제가 세계의 사실과 대응되고, 그런 순진한 방식으로는 이러한 언어 형식에
분석 언어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다원성을 갖고 명령어냐, 감탄어냐, 제스처냐, 아니면 눈짓이냐, 아니, 그러니까 언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것만 언어가 아니야. 어떤 사회적 기호의 다양한 제스처도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언어들은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명제로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맥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언어는 복수의 언어만 있어요, 여러분. 언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자기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철학은 기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의 이성, 하나의 언어를, 진리를 파악하는 하나의 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이성은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어 속에서 발견되는 다원성의 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리오타르는 헤겔의 통일성을 비판하면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다원성의 이 개념을 포스트 모던의 맥락으로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예도의 강좌에서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들레즈의 리좀 개념이랑 비트겐슈타인의 이성 개념이 연결될 수 있어요. 이성 개념이 아니라 뭔 말인가 하면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예도가 이 가족 유사성, 여러분, 파밀리엔 엔니히카이트, 니체가 선악의 저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족 유사성이 이제는 누구야? 어느 게임의 다원성을 설명하면서 마침내 비트겐슈타인이 재확립하는 게 바로 그 가족 유사성의 개념.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가 다양한 언어들,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이 예도의 강좌를 잘 못 알아듣는다. 철학에 대한 기초가 없어서 5분 철학 들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봐봐, 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수학에 대한 강좌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술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이 예술 철학에 대한 강좌를 어여 듣겠어. 그러나 자꾸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식과 학문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도 안 하면서 신학의 개념을 의학하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학을 좀 알고 역사를 공부하고 하다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성서에서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훨씬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언어는 그 표현 영역에 따라서 복수의 언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들은 각각의 삶의 형식으로 환원될 수가 있어요. 맞죠? 결국은 인간은 삶과 연관시켜서 학문도 하는 거예요. 이건 후설과도 같이 갈 수 있어. 결국은 우리의 학문은 삶과 연결되어 있고 더 잘 살기 위하여 결국 학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문은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학문이 있고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스트 모던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니체가 이걸 치고 나왔고, 그래서 모든 형이상학의 모든 이 세계 초세계적 개념을 다 없애는 데에 니체가 자기 자신의 모든 철학적 삶의 그
에너지를 다 바치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한테서도 논리, 철학, 논거에서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 초세계적 말은 우리가 백날 해봐야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 역시도 우리는 세계 내 존재예요. 세계 내 존재 안에서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만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은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종교인이라든지 특히 무속 신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의 신적 계시라든지 어쨌든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귀신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걸 혼자 여기서 씨부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남들한테 통용됩니까? 안 되잖아.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오순절 그 성령 운동에서 나타나는 방언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여도가 길 지나가다가 방언을 한다고 합시다.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 이유는 뭐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말로 하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세계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느냐? 있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단지 우리는 명료하게 말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한 현상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윤리적인 보편적 명제를 이야기하고 보편적 신개념을 갖고 와서 도덕을 얘기하는 윤리조차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논리적으로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없느냐? 아니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윤리와 예술과 종교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논리, 철학, 논거에서도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말하고자 하는 듯한,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죠? 이 세계의 공통의 의미를 획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언어의 게임이 그 특정 영역에서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언어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언어 게임의 다원성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원적인, 그죠? 명령어든 감탄어를 사용하는 것, 영역이든 예술의 영역이든 종교의 영역이든 윤리의 영역이든 수학의 영역이든 물리학의 영역이든 철학의 영역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의미는 우리의 삶의 맥락과 연결되어야만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 각각의 영역들은, 그죠? 그 각각의 영역들은 그러면 뭐야? 초기에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이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림 이론과 같이 이 그림은 이 세계와 일치하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구조를 보여주며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은 이 세계에 대한 상과 상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 이런 이론, 특정한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표상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그림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순진한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 세계는 그림 이론과 같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걸로만 언어가 구성되지 않거든. 우리는 초기 비트겐슈타인에서 어제 예도가 강조가 한 것처럼 여러분, 언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기능은 두 가지야. 말하는 기능과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지시하는 기능은 언제나 물 자체와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 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 영역과 관계된 거예요. 인간은 언어의 논리 속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언어는 그러나 물 자체를 언제나 넘어서 지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의미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누어지지만, 무의미한 것이라고 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명제 이론들이 이제는 삶의 다원성의 게임으로 갖고 가면서 우리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고, 거기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며 그 각각의 영역은 어느 정도의 통일성은 아니지만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그 경계선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은 초기와는 다른 게 그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형식 안에는 뭐죠? 여러분들 수학적인 게 왜 없어? 여러분들 음식을 당장 슈퍼마켓에 가서 뭘 고를 때도 수학적인 산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철학의 개념을 대가들을 통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도 삶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미 철학적인 질문을 삶의 영역에서 하고 있고, 인간은 언제나 예술적인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단지 대가들을 통하여 공부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삶의 영역 안에서 각각의 영역들을 다 삶의 영역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역들은 명료하게 초기 비트겐슈타인과 같이 자연과학 따로 명제가 있고, 또 다른 영역은 또 다른 그 형이상학의 영역은 또 따로 있고, 철학의 영역은 이 경계를 짓는 이런 방식으로 명확한 구별을 하려고 그랬던 것은 순진한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명확한 다원성은 구별되지 않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구별될 수 있으며, 이런 다원적인 언어 게임의 다양한 영역들은 삶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 속에서 언어의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죠? 삶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통하여 의미를 창조해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의 맥락, 모든 언어는 초기에도 동일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의미가 나타나는데, 그 언어 사용은 언제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저기 나무가 살아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그 말은요, 저기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 저기 나무가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나무를 상상하는 거예요. 굳이 꼭 저기 있는 저 나무가 굳이 아니어도 우리는 의사소통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언어를 의미화시켜버리면 그 바깥에 있는 실제 나무, 물 자체로서의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화를 통하여 언제나 외재적 나무를 지시하지만, 그 지시는
지시 관계가 죽어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맞죠? 뭔 말인가 하면, 여기에 갓난 아기한테 여기에 나무가 있다. 말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라고 하는, 이게 나무야. 말하는 거는, 나무라는 거를, 중요한 실제 나무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것이 나무야 할 때 이것의 지시대명사와 여기에라고 하는 장소 부사는 이미 인간의 언어 사용 안에서 전제되어 있어야 이것이 나무야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방식으로 언어 사용은 언제나 삶의 맥락과 같이 가는 거예요. 언어 사용이 삶의 맥락을 빼버리면, 그냥 바깥에 있는 지시 대상을 빼버리면 언어의 형식으로 떨어지지만, 이 언어의 형식을 갖고는 삶의 맥락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의 논리 철학 논거의 문제점들을 후기 철학에서 비로소 보충해내는 게 바로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행 이론에도 영향을 줘. 썰이라든지, 그죠? 비트겐슈타인이 명령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철학은 일상의 언어 안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이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 문법에서 철학적 문제가 생기고 철학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니체, 후설, 하이데거랑 비트겐슈타인은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죠. 그래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자기의 언어 게임 이론을 통하여 그림 이론의 문제점들, 대응설, 이 세계를 그리는 그림, 언어와 이 언어를 대응하는 그러한 이 세계의 대상,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삶, 우리 인간의 삶, 그리고 언어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식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맥락 안에서만 이해되는 언어 게임의 다원성, 그러나 그 다원성의 영역은 결코 헤겔이 말하는 통일성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철학적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다원성의 영역은 마치 어떤 것에서 공통점을, 그러니까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체스 경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게임의 규칙들에서 공통점을 끌어내서 다원성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거부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다원적인 영역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규칙들은 또 다른 영역과 서로 겹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서로 겹치고 중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서로 겹치고 중첩되어 있으며, 서로 겹치고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망의 네트워크가 바로 삶의 언어 형식을 규정하는 의미의 다원성을 어느 정도 맥락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도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 다원성의 영역은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그 분리가 아니라 서로 중첩되고 서로 교차하며, 그죠?
마치 여러분들 섬유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유가 뭐야?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있죠? 그 옷에 나와 있는 실을 생각하면 돼. 모든 매듭은 꼬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각각의 영역은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섬유와 같이 그 영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족유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에게서 가족유사성은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가족 봐봐. 여러분들을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야? 각각의 사람이 전부 다가 다른 외모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그러나 외모라든지 특정 부분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예술성을 누리는 특성이라든지 종교심이라든지 또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잖아, 가족은. 맞죠? 그래서 그 전체를 가족 유사성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이라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 같아? 아니요, 달라요. 다르지만 얘도와 얘도의 부인은 완전히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데 얘도와 얘도의 마누라와 우리 아들은 가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전체의 가족으로 불려지지만 세 사람 다 각각 달라요. 다른데 어느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있는 거야. 맞죠? 얘도의 아들이랑 뭔가 얘도보다 잘생겼지만은 어느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유사성을 통하여 그 전체를 가족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언어도 복수의 언어만 있고 각각의 영역마다 언어 사용의 규칙이 달라요. 그러나 그 언어 사용의 규칙의 다름은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유와 같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조직망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복잡한 그러한 네트워크 연결망을 마치 이것이 바로 삶의 형식이고 언어의 다원성의 영역들의 통일성이고 이런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들레즈의 리좀 개념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연결되죠, 당연히. 나무에 있는 근경을 리좀이라 그러잖아. 뿌리. 그런데 그 뿌리는 뭐야? 여러분들 감자 생각해봐, 감자. 감자가 어떻게, 감자는 땅 속의 비타민, 사과라 그러잖아. 땅 속에서 줄기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줄기는 특정 영역으로 통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지 멋대로 막 연결되어 있다고. 이 감자 저 감자랑 막 연결되어 있고 땅 속에서 나타나는 그 뿌리는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내고 줄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다원성은 그렇게 섬유의 실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 거야. 그 연결성 안에서 비로소 포스트 모던적 이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포스트 모던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도 않았지만, 그죠? 이 점이 이제 들레즈랑 많이 비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형식으로서의 언어 사용은 너무도 다양해서, 그죠?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의미 규정으로 열려 있고 개방돼 있으며
그 언어 형식은, 일상 언어 형식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다양성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열려져 있다라고 본 겁니다. 비트겐슈타인. 참 이런 관점에서 명제 이론과는 다르고, 이제는 삶의 이러한 통일적 형식, 그러나 그 통일성은 각각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논리라든지 일자라든지 이러한 플라톤적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이 이성이란 개념도 그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여 통일시키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 게임 안에서 의미를 다르게 추구하고, 그죠? 그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가족 유사성을 느끼면서 삶을 하나의 통일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죠? 해결적 통일성이 아니라 뭐죠? 다름 안에서 유사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성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속의 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기에 썼던 이러한 철학적 탐구라는 이 책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그 각각의 다른 다원성의 영역을 사회의 영역 속에 적용시켜서 사회 철학자들, 하버마스를 통하여 그 다양한 심지어 신학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후기 철학의 어떤 그러한 담론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뭐냐? 철학은 이러한 일상에 하이데거가 후설이 모든 학문은 생활 세계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과 철학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고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비트겐슈타인 역시도 일상적 삶의 맥락화 안에서만 철학의 문제는 발생하고 그 철학의 문제는 인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철학은 대답을 확실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철학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대답을 다 갖고 있어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우연과 연결되어 있고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은 특정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답을 우리는 삶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은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인간의 삶은 그래서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슬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쁨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삶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좋지 못한 뜻으로 써요. 언제나 미성숙의 단계에서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은 언제나 좋은 것만 바랍니다. 삶은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과 같이, 그죠? 다양한 다원성 안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의미를 잡아내는 것이요, 때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몸짓의 언어로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 가리킴은, 그 의미는 언어의 형식으로 드러나, 그죠? 그러나
그 언어의 형식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언어들 속에서 이 세계 안에서 인간은 그저 자기의 삶의 형식을 통하여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서술하고 감탄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어느 형식에 들어갑니다. 인사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원성이에요. 특정한 가르침을 기술해서 제작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결론을 끌어내는 거. 그거 전부 다가 언어의 다원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기도하는 언어가 인사의 언어랑 동일해요, 여러분. 인사의 언어가 기술하는 언어랑 다르잖아요. 수학의 셈의 언어가, 이러한 서술의 언어랑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 둘만이 통하는 언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 게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느끼고 보죠. 때로는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함 안에서 건강의 의미를 되찾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든 윤리든 예술이든 그죠? 자연과학이든 우리의 삶 속에 응축되어 있는 그러한 언어 게임으로 하는 데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탱해주는 다양한 언어의 놀이로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은 결코 언어의 형식 안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물 자체를 구분하듯이 삶의 현실, 리얼리티, 비얼클리히카이트, 레알리타스는 삶의 실제는 결코 언어의 딱딱한 논리와 형식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어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계의 다양한 다원성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계예요. 이 한계를 인식하는 게 바로 철학이요. 이 한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 안에서 그 다원적 언어의 표현을 통하여 그죠? 그 가능성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개방되어 있는 게 바로 인간의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삶 어려운 문제지만 각각의 삶은 전부 다 위대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누구의 삶이든 우리는 각자의 삶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삶은 각각의 삶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 의미는 언제나 그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의 추론을 통하여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각각의 의미는 각각의 다원성의 영역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도 그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비트겐슈타인 강좌였습니다. 추스